안녕하십니까. 대한바른자세연구회 이형석입니다. 오늘은 활법 입문편 12번째 시간으로 활법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넓은 의미에서의 활법은 사람을 치료하는 모든 방법을 다 얘기를 해요. 그렇지만 요즘의 활법은 척추를 통해서 인체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학문을 말합니다. 어떻게 보면 활법의 범위가 매우 좁아진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전문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. 척추를 통해서 척추를 관리함으로써 아프고 불편한 것을 해결하는 수기법이지만 아무리 활법의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활법이 만병통치의 기술은 아닙니다. 활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, 또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. 이런 사항들은 활법을 하는 사람도 또 활법을 받는 사람도 모두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. 사람이 아프다 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요. 첫째가 귀가 얇아진다는 거예요. 누군가 어디가 아파서 어디 가서 뭐를 했는데 좋아졌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증상이 나와 비슷해 보이고 나도 거길 가면 다 나을 것 같은 기분이 들죠. 두 번째로 조바심이 들어요. 치료를 받으면서도 왜 빨리 좋아지지 않지?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? 라는 조바심은 오히려 불신을 만들고 불신은 치료를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. 상태가 심각해져서 병원에서도 고치기가 힘들어지면 환자의 마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겠죠.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한 번쯤 귀를 기울이게 되고 찾아가게 되겠죠. 하지만 마음이 급한 마음에 무조건 치료부터 받으면 안 됩니다. 나름대로 충분한 검증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. 활법은 척추를 통해서 모든 질환을 보는 학문이에요. 하지만 척추에 대한 모든 질환을 활법으로 좋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. 활법으로 가능한 질환은 척추의 변형, 또 그런 변형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, 또 관절의 탈구, 디스크의 돌출, 그 정도입니다. 어떻게 보면 범위가 참 좁아 보이죠. 그러나 이 정도 범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은 너무나 많아요. 그리고 아무리 심각한 질환이라도 처음부터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초기에 진압을 한다면 큰 질병은 발생하지 않겠죠. 활법으로 고칠 수는 없지만 호전을 시킬 수 있는 질환들도 많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도 척추관이 협착이 된 걸 활법으로 바르게 교정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, 척추관 협착증의 주된 증상은 오래 걷지 못한다는 거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활법 교정을 통해서 오래 걸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. 통증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어요.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정상적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. 임산부도 가능하죠. 임신을 하면 배가 나오는 만큼 허리뼈인 요추는 전방전이가 됩니다. 요추가 허리에서 배 방향으로 변형이 되니까 허리나 골반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죠. 이때 허리나 골반이 아프다고 약이나 주사를 맞을 수는 없어요. 태아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되니까요. 그러나 활법으로 통증을 약화시킬 수는 있습니다. 뼈를 교정하는 게 아니에요. 태아가 있는 상태에서 뼈를 교정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. 중풍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. 제 스승님은 반신불수로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사람을 보름 만에 혼자서 걸을 수 있도록 교정해 주셨어요. 40년 전에 말이죠. 물론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지팡이를 잡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활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. 암, 활법으로 할 수가 없죠. 백혈병,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. 이런 심한 질병들 말고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척추 분리증은 교정을 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. 디스크 수액이 터진 경우에도 교정은 안 되죠. 금침을 맞은 사람도 교정이 안 돼요. 금침을 맞으면 왜 교정이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.
답을 구하려고 많은 한의사분들도 만나보고 소문난 침구사들도 만나봤지만 시원한 답을 해주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. 한의사분들은 금침을 놓지 않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시더군요. 초야에 묻혀 생활하시는 분들에게서도 답은 듣지 못했어요. 저에게 침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은 자신은 교정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런지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죠.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키가 커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. 요즘에도 키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. 예전에는 키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직업들이 있었어요. 군인이나 경찰 시험에서도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 성장이 끝난 상태에서의 키는 더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사람은 아침과 저녁의 키가 조금 달라요. 아침보다 저녁의 키가 약 1cm 정도 작아집니다. 이것은 활동하는 시간에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서 작아진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. 간단한 운동으로 언제든지 아침의 키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이것으로 키가 커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성장기의 학생들에게도 성장이 끝났을 때 키를 더 커지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글쎄요. 어떻게 더 커졌다고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. 활법 교정을 하려면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겠죠. 일반 사람들은 누가 활법을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? 먼저 자신의 불편한 곳을 스스로 알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찾아간 곳에서 상대방을 마음껏 테스트해 보세요. 질문에 답은 잘해주는지, 내 몸에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알아맞추는지,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 그곳에서 교정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. 때로는 이론은 아주 잘 알면서 실기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. 활법 교정은 길게 잡아서 10회, 10번 정도면 알 수가 있어요. 빠른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천천히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길게 10번 정도를 잡는 겁니다. 10회를 받았을 때 본인 스스로 좋아진 느낌을 느껴야 돼요. 혹은 주위 분들에게 요새 뭐 많이 좋아졌네? 뭐 하나? 이런 말이라도 들어야 하는 거죠. 10회를 받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교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같은 곳에서 50회, 100회 혹은 그 이상의 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호전되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활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심성의껏 행하고 활법을 받는 사람들은 부드럽게 호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